제가 이게 굉장히 좀 무겁긴 한데요.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패널 분들에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코비드-19 관련된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뉴질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뭐 있었지만 의료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했을 텐데,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한국 K-바이오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면역체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의 어떤 체제는 사실은 집단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순종하는 그 말을 잘 따라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인 면에서 또 국가가 먼저 잘 대응을 했고, 거기에 국민이 잘 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럭한 면, 즉 운이 좋다는 면도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운이 좋게도 어떤 그 지역적인 한 구석에서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좋은 있었고요. 세 번째로서는 팬데믹이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국의 대응 능력을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퍼튜너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프랙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고 또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대응을 잘했지 않나. 그러니까 운과 국가적인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잘 도움이 잘 컴바인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좋은 결과가 우리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 한국 기업들이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 10년, 7, 8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국가 공동 과제를 지원했는데요. 근데 7, 8년 전에 저희들이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 과제인데도 저희들이 반 이상이 그때는 나노 산업, 그다음 바이오헬스를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그 깨진 그릇에 물을 붓듯이 성과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뭐 돈을 그러니까 반 이상이 과제였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국제협력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이오헬스가 오랜 기간 그러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엔 코비드-19에 대해서 잘 대처한 거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또는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미 법률적 부분에서 여러 가지 트래킹 가능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던 것도 컸고, 말씀하신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단 키트와 관련된 검사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한몫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웨스턴 컬처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굉장히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 거 참여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 잘하고 있는 이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뉴질랜드가 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답을 해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손 드시고 발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So I guess from the New Zealand perspective, we haven't had any experience with pandemics like the Asian countries. And I think that there were a couple of things we were very lucky
we closed the border. We're very far away. And so that was one thing. The second thing was that I think the whole of New Zealand decided to cooperate really well with our government. And when our government asked us to stay at home, all of the 5 million people decided to cooperate and do so. Partly, I think also because we saw what was happening overseas, and that probably scared a whole lot of us, especially me, I'd say. From the other perspective, in terms of how we responded, interestingly, the research community actually helped out with addressing some of the COVID issues in the first month of lockdown. And part of that was actually mobilizing the network. So from the MedTech course perspective, we mobilized the network from Auckland all the way down to Canterbury. And we actually help companies develop new technologies like thermal imaging gear, and also advising on PPE. So unlike Korea, which has a big manufacturing industry, we didn't. And we were needing PPEs from overseas. So New Zealand had to actually pull together to develop these, to develop PPE for local use. We also pulled togeth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the universities actually pulled together a diagnostic panel, if you like, or a group of diagnostic experts. And this was hosted out of University of Otago to look at the testing requirements, developing new technology that was needed, and also to look at vaccine technology. But of course, we had companies like Orion Health, which Kevin Ross is part of, that also stepped up to the contributions. Kevin, you want to add to that? Yeah, thank you. I agree. New Zealand has done well. Some of it was luck, and some of it was good moves. Being an island country is a big advantage for anybody, and I think New Zealand was fortunate that cases took longer to arrive, and so they had the perspective of watching the world and seeing what could happen. But as Diana pointed to, we listened to our scientists and acted. I think it seems that New Zealand was able to take advantage of strong relationships and networks, that even if we didn't have official plans, we knew who to ask, we knew who to trust, and we just got on with it. So some of us didn't know exactly what our job was, but we did what we could, and that all came together, and it was a very collaborative feeling in the country that I'll do this part, you do that part. And I think New Zealand, again, was a bit lucky that there weren't some cases that really took off, but we had a small number of large clusters that came out, and they were identified quickly and tracked quite quickly. The other thing I think that worked well to our advantage was we had a lot of initiatives that we had been going at a normal health system pace, which is very slow, but we'd thought a lot about how to do things. So one example is telemedicine. So all of our, if you go to see your doctor, you go to see them in person. One of the clinicians I work with described to me that they made 5 years worth of change in 3 months in New Zealand by switching from almost always going in person to almost always seeing people remotely. And it wasn't normal practice, but people had done the work to make that possible. And we also had a government that relaxed some of the rules in order to just start delivering care in different ways. And so I think it's that 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helps as well, that we don't get stuck on a lot of extra layers of rules, because we can see practically what needs to happen and we work together to get there. Yeah, I agree with that. And just to echo the point, I think it was heartening to see how the scientific community stepped up as a whole, but also how they were embraced by government in terms of decision making. I think the other point that's quite important to make and not often seen is the government was incredibly nimble in how they made decisions, because it's an imperfect situation. You're making decisions based on not a lot of, you don't know
for certain what's going to happen, and it changes every day. So I thought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nimbleness of the government to make calls and to be able to front up and say, sorry, I got that wrong, and let's try this instead. I thought that was very impressive.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같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기술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질문은 정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하고 민간하고 또 각각 또 하는 일이 조금씩 역할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바이오 벤처 또는 이제 헬스케어 기술 관련된 쪽에 아마도 연구도 있겠고 스타트업 관련된 진흥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소개하고 싶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전략 같은 거 있으시면 민간이나 뭐 그다음에 그 정부 쪽 사이드 가리지 않고 한국 쪽과 뉴질랜드 쪽에서 가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국제 협력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한 13개 국가랑 양자 공동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유레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바이오헬스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양자 프로그램은 그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랑 한다 그러면 한 스페인으로 해서 각각 5억씩 내서 10억을 만들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국가만을 지원하고 그다음 스페인은 스페인 기업을 지원해서 국가 간의 어떤 MOU를 통해서 특허나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 간에 공유하고 그것을 갖다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 프로그램은 그 유레카 프로그램 중에서 유럽의 프로그램 중에서 Horizon 2020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 사업으로 Horizon Europ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초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간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Horizon Europe 같은 경우는 2021년서부터 2027년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IMI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그래서 IMI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살펴보면은 이 사업은 보통 Horizon 같은 사업, 특별히 Horizon의 그 옛날 이름은 Framework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ramework 프로그램 중에서 IMI는 2008년서부터 해서 7년 단위로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바이오헬스 분야만. 그래서 이 IMI 같은 경우는 그 관과 대학과 여러 파트너, 세계 최대의 어떤 연구 그룹이죠. 그래서 연구 자금이 거의 2021년서부터 27년까지가 1조를 넘는 그런 연구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좋은 거는 여기에 유럽의 어떤 빅파머가 다 참여하고 있고 병원도 참여하고 있고 대학이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큰 그 연구 조직이죠. 거의 연구 조직이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구 과제가 50개 정도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과제 중에서도 저희 한국이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 과제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빨리 임상도 하고 또 사업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러한 과제도 있어서 거기에도 참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별히 빅 이슈인 그 슈퍼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이 하기에는 사실 그 조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뉴질랜드도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한다면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 일종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바이오헬스 분야가 숏텀이 아니라 롱텀의 어떤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또 빅 펀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인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오퍼튜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들의 상당히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게이트웨이, 특별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데 연구재단 쪽은 기초를 다루고 있고 저희 쪽은 이제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 IMI가 리서치 액션이라는 리서치에서 특별히 기초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로 들어가다 보면 연구재단은
거의 그 1년에 한 1억 정도를 해가지고 한 3년, 뭐 이렇게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재단의 어떤 펀딩이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별로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카이스트랑 저희랑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한 1년에 한 50억 정도로 해서 7년간 한 350 정도 펀딩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쉽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소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사장님 혹시 민간 쪽에서 뭐 글로벌 협력이나 스타트업하고 결합해서 할 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좀 언론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정부 기관, 공적인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하고 민간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 깔아놓은 그런 협력 그 인프라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즉 상대 파트너사의 어렵고 꼭 테크니컬하게 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그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과 기업들은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공기관, 공공 부분에서도 그런 그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고 좀 뭐 가볍게라도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생겨난다면은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걸로 보이고 지금 먼저 그 활성화됐던 판교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일부라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중형, 소형의 혹은 또 스타트업의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을 다 뭐 뽐내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통해서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쪽에서도 좋은 사례나 소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erhaps just a comment on a past example, actually with a Korean company. So we've had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a Korean company called Eugen Robots. And I think that's quite a nice example to use because we were clear, when we first started out, we had a fairly, typical relationship, and then we entered into a research discussion, which eventually evolved into the repurposing of Eugen's robots into other areas such as healthcare. And that went into many different directions, but it all started out with understanding the needs and capabilities of both sets of parties. I think from that very basic premise, I think forums like this is helpful, where we can introduce capabilities on both sides or company needs on both sides. I think more of these types of forums would be a good start. Because I think if I look at the Eugen example, we are still working with them after at least 10 years now. There's been a lot of activity both in Korea and in New Zealand, and in fact, both parties have gone to the US and other territories together as well. So I would say more connectivity is a good start. The other thing I would say is in the specific area of clinical trials, 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have been looking at what is it exactly that makes New Zealand an attractive destination. So in that respect, I think for Korean companies that are considering doing multi-site trials or looking at overseas destination, I think that would be an interesting data point for us to understand what are the particular needs that would make it interesting enough for a Korean company to consider New Zealand.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하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대기업들이 풍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신사업 진출 유입에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 바이오 헬스 사업에 뛰어드는 것하고 스타트업 육성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특히 그 셀트리온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이제 그냥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 또 뭐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뭐 물론 원천 기술에 대한 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이제 원천 기술들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는데요. 근데 뭐 본인 이 세상은 넓고 워낙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그 훌륭한 연구자가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커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확연히 다른 분야의 두 분야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윈윈 협력이고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어떤 대기업이 어떤 조그만 기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익을 탐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의 논리로만 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상호간에 그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공동 협력 전략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런 장점을 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망에 대해서 국내와 뉴질랜드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이 결국에는 고속 성장이 예고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자 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